안녕하십니까. 통계학 입문입니다. 오늘은 2장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수요일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뭐 수업하는 제가 훨씬 이 환경에 너무 어색하고 익숙지가 않아서 사실은 첫 번째 수업은 파일럿 수업으로 제가 잘 올라가는지 확인하려고 올려놓은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 내용을 다 본 상태여서 다시 올리지 않고 그냥 그 내용으로 뭐 어렵지도 않은 1장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1장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2장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경험을 해봤더니 1시간이나 뭐 50분 혹은 2시간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의 화질도 너무 나쁘고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부터는 15분씩 좀 잘라서 뭐 15분이나 20분 이렇게 이제 좀 잘라서 짧게 동영상을 뭐 두세 개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다른 과목은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계학 입문은 지금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이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줌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제발 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서 우리가 다른 학기처럼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별거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1장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제 숙제로도 냈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통계학의 4가지 분야 통계학이 무엇이냐, 즉 통계학이란 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통계는 이제 첫 번째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약 정리 기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약 정리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기술 통계가 있습니다. 다루는 기술 통계라는 방법이 있고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는 기술 통계의 방법이 있고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큰 데이터의 상태를 유추하는 추론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어떤 오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 오차를 우리가 에러라고 부르는데 그 에러에 대해서 분석하는 에러 어널리시스 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알다시피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굉장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요 내용 말고 이제 이런 내용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용어는 계속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할 예정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통계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통계학 입문에서는 단원마다 거의 비슷한 용어를 요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왜 저 용어를 저렇게 쓰는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같은 용어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이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맨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는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 전체는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모집단은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혹은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은 아니고 모집단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집단이고요. 이런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은 첫 번째 사칙 연산이 가능한가?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혹은 시간의 개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에 대해서도 이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면 그 데이터는 숫자형 자료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만약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다면 그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칙 연산은 불가능하지만 순서는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자람 보통 중간 뭐 라지 뭐 미디움, 스몰 이런 것처럼 순서가 있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자료는 오디널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뭐 판사, 변호사, 검사, 뭐 회사원, 무슨 뭐 경찰 이런 것처럼 직업의 종류는 순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노미널 자료라고 노미널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예를 들어 95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95점을 받았으면 이 95점 학생은 A 플러스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과목을 패스했다는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형 자료 는 순서형 자료와 명목형 자료로 변형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패스했다고 해서 그 학생의 학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학생의 학점이 예를 들어 A 플러스였다고 해서 스페시픽한 점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명목형에서 순서형, 숫자형으로는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한편 시간의 개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쭉 변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의 국민 평균 소득의 변화량 뭐 이런 것처럼 쭉 얘가 또 왜 이럴까요? 네, 어쨌든 변화량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 변화량 이런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쭉 설명을 하는 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20년 뭐 3월 현재 서대문구가 아니고 전국 각 시도별 평균 소득, 30대의 평균 소득 이렇게 하면 시간의 흐름 중에서 특별히 2020년 3월에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횡단면 데이터라고 본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사실은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요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면 수업이면 참 좋을 텐데 대면 수업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기는 한데 패널 데이터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데이터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호트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실은 이게 코호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항상 2015년 가을 학기에는 굉장히 이해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메르스 코호트 보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또 학생들한테는 생소한 용어였다가 요즘은 코호트가 굉장히 또 익숙한 용어죠. 코호트라는 것은 동일한 집단을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을 코호트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코호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에 걸린 환자분이 앞으로 어떻게
발병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그것이 코호트 자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차례로 기술 통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론 통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단계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 통계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술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나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불리우는 기술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라는 것은 뭐 기술이 좋다, 장난으로 기술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술한다 그럴 때 이제 기술이고요.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어떤 기술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그런 통계의 방법을 기술 통계라고 부릅니다. 기술 통계의 방법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1. 표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2. 그래프나 그림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숫자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을 하느냐 하면은, 자료를 이제 정리 요약 기술을 해서 딱 보여드리면 자료의 어떤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토탈 데모그래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료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사실은 기술 통계와 그리고 추론 통계에 관심이 있는데요. 추론 통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큰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표본을 뽑아서 작은 표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큰 집단에 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 통계라고 부르는데, 이 추론 통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만 딱 하지 않고요. 요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한 표본 집단의 성질은 뭐 나이는 어떻고 뭐 성별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저치 공별량이라고 불리는 기저치의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떻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기도 하거든요. 즉 섬세한 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반드시 그러니까 추론 통계를 위한 기초 단계로서도 반드시 기술 통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그 요약 정리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순서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이게 PPT가 올라가면서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표에 의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의한 기술 통계는 크게 여러분 크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래 굉장히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도수 분포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죠. 그런데 도수 분포표는 뭐 우리가 원래 잘 아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도수 분포표보다는 사실은 비모수 통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분할표라는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분할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수 분포표는 주로 어디서 우리가 이게 PPT 순서가 변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변환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수 분포표는 우리가 언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느냐면요, 범주형 자료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범주형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명목형 자료가 있고 순서형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범주에 각 카테고리에 뭐 변호사가 몇 명이라
된다던가, 즉 변호사라는 카테고리의 빈도가 어떻게 된다던가, 예를 들어 뭐 회사원이 몇 명이라던가, 즉 회사원이라는 카테고리의 빈도가 어떻게 된다던가 하는 각 범주별의 빈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도수분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타내면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줌 수업이었다 그러면은 뭐 여학생, 뭐 남학생, 뭐 여학생, 뭐 여학생, 뭐 남학생, 뭐 이렇게 이제 쭉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한 80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주, 즉 카테고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이다 이렇게 범주를 하고, 빈도를 나타내면 뭐 예를 들어 남자가 뭐 43명이고 뭐 여자가 뭐 37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요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그 도수 분포표가 되겠죠. 그래서 도수와 빈도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잘 알다시피 상대 도수라는 거는 전체 자료의 수에서 도수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좀 너무 웃기죠. 너무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누적 도수라는 것은 거기까지 이제 쭉 누적된 도수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 누적 상대 도수라는 거는 뭐 그것을 이제 전체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뭐 우리 교과서에 얘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 교과서에 얘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숫자형 자료에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숫자형 자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하면 도수분포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중학교 수업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업도 아니고 그냥 이제 설명만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10명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10명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10명에게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주거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50만원, 51만원, 55만원, 57만원, 60만원,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예예요, 예. 70만원, 75만원, 뭐 굉장히 좋은 데서 사는 학생들은 88만원, 89만원, 뭐 이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도수분포표 이제 초등학교 때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계급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50 이상 60 미만으로 나누는 게 좋겠죠. 또 60 이상 70 미만으로 나누고, 70 이상 뭐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그렇게 나누면 50 이상 60 미만, 그리고 60 이상 70 미만, 그리고 70 이상 80 미만, 그리고 80 이상 90 미만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리고 뭐 합계는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도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50 이상 60 미만으로 하면은 4명이죠. 60부터 70까지는 2명이고요. 이제 그어놨죠. 70에서 80 미만은 2명이고요. 또 이제 80 이상 90 미만은 또 2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되겠죠. 자, 이제 도수고요. 이제 상대 도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어쨌든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10으로 4를 나누면은 0.4, 10으로 1을 나누면 0.2, 또 0.2, 0.2 이렇게 되고, 잘 알다시피 상대도수는 항상 합이 1이어야 되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잘 배웠죠. 이제 누적도수 한번 해보죠. 누적도수는 처음에는
4명이었고요. 처음에는 4명이었고요. 4명하고 2명 6명이고요. 그 다음에 6명하고 2명 8명이고요. 그 다음에 8명하고 2명 1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적 상대 도수 해볼까요? 누적 상대 도수 빨리 돌리세요.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은 전체가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눠주면 0.4고요. 얘는 0.6이고요. 얘는 0.8이고요. 얘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이렇게 어이없이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가 이렇게 10개짜리 데이터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손으로 절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일은 없거든요. 우리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조금 우리 이게 현강이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통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얘는 잠깐 두고 조금 생각난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통계하는 사람들은 뭐가 특별히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궁금하면 그게 다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그 궁금증을 잘 듣고 뭐 예를 들어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배울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배울 어떤 검정의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검정의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검정의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할지는 통계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잘 골라야 되겠죠. 한편 우리 통계학 인문은 이런 각각의 검정 방법을 무려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자료가 예를 들어 100개 정도의 자료라면 굉장히 조그만한 자료인데 그런 자료를 평균을 계산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일이 손으로는 절대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통계 패키지는 SPSS가 있고요. SES가 있고요. R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파이썬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SPSS는 IBM에서 나온 건데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파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SPSS는 옛날에 저희가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여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대신에 최신의 기법 같은 것이 이제 빨리빨리 구현이 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이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림에서 어떤 위치를 바꾸고 싶다던가 이렇게 간단한 일도 사실은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스는 굉장히 분석도 잘 되고 코딩을 하는 건데 분석도 잘 되고 사실은 뭐 믿을 만한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단점은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패키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R은 오픈 패키지로서 오픈 소스로서 그냥 요 사스 정도로 사스까지는 아니어도 세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분석도 굉장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통계학자들이나 여러 이제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함수들을 막 올려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요것을 많이 쓰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파이썬도 요즘에는 좀 많은 그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런 도수 분포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으로 계산할 일이 없어요. 손으로 계산할 일이 없는데 학교니까 통계학 인문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서만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도수 분포표를 만들 일이 있다 한다 한들 R이나 뭐 CS나 SPSS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엔터만 쳐서 다 하죠.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이게 그 계급 구간은 뭐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동일하죠. 10식으로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냐면 이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할 때는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딱 나와 있잖아요.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주면 89하고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의 범위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계급의 수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딱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뭐 결정하고 이럴 것은 없었지만 자료가 많다면 계급의 수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불리는 계급의 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 계급의 수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계급의 number of classes 계급의 수는 어떻게 보통 결정을 하냐면 1 더하기 3.3 상용 로그 n 요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여기에서 n이 누구냐면은 자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1 더하기 3.3에 자연 로그 아니고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 10이고 자료의 개수는 10개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거의 4.3 정도 값이 나오죠. 즉 근데 우리 지금 이 클래스 어떻게 나눴어요? 클래스 1개, 2개, 3개, 4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개 정도가 이제 적당한 클래스였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 계급의 폭은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눈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10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계급의 폭을. 그런데 데이터가 많으면은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이제 방법도 조금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공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폭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즉 구간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클래스의 수를 최대 빼기 최소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대가 89, 최소가 50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number of classes 4를 나누어 주면 9. 블라블라가 나오거든요. 즉 폭은 1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폭은 10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간의 폭도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눈으로 봐서 도수를 세고 나누어서 상대 도수를 만들고 그리고 눈으로 봐서 잘하는 덧셈을 해서 누적 도수를 계산하고 누적 상대 도수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좀 웃음이 나지만 일단 여기서 동영상을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